오랜만에 학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치대학의 학생. 예. 그래서 이게 야심적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방을 바꾸어서 나라를 바꾸자. 뭐 그런 것이고, 또 지방이 바뀌기 위해서는 주민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 각 지방에 자치분권대학 캠퍼스를 설치하고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골목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는, 또 시를 바꾸고 또 도를 바꾸고, 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국가를 바꾸어 나가야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첫 주제로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또 이제 요즘 헌법 개정이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헌법 개정이 요즘 이제 고비입니다. 이제 앞으로 헌법 개정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냐면, 지난번에 지역 토론회 다 했죠. 11번 걸쳐가지고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거쳤고, 이제 국감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국회 안에 헌법 개정안을 초안을 만드는 초안위원회를 곧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안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투표에 붙인다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오뚜기로 시작해서 오뚜기로 끝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뚜기는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하죠. 집에 자제분들 계시거나 또 손자분들 있으면 오뚜기 가지고 놀죠. 우리도 어릴 때 가지고 놀았죠. 그 오뚜기의 핵심은 뭡니까? 오뚜기의 특징은 넘어뜨려도 일어서지요. 다시 일어서는. 신기하죠. 근데 그 신기한 것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무게의 중심. 무게의 중심이 머리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예, 밑에 있죠.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넘어지면 아래에서 당겨주는 거죠. 만약에 무게의 중심을 머리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넘어지면 끝이죠. 예. 그래서 한 나라도 이와 같이 오뚜기형의 나라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평생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평생 저는 제도 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스캅들을 만나면서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살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공통적인 답이 오뚜기형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답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것을 국가로 가져가면 무게의 중심은 뭐로 바뀝니까? 권력의 중심이 되는 거죠.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그게 오뚜기형 국가입니다. 권력이란 게 뭡니까? 공동체 문제를 결정하는 거죠. 뭐 쉽게는 인허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세금을 얼마로 매길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 이것이 공공에 대한 결정, 이것이 권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한 결정권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안양의 발전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면 중앙집권, 지방에서 결정하면 지방분권, 주민들이 지방에서 결정한다는 건 결국 주민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권을 아래에 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국민들이 지방에서 결정권을 갖는 그런 나라가 무게의 중심이,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국가다. 그래서 이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국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그런 나라의 국민이 행복하더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행복 연구에 아주 권위가 있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이 집안을 아주 잘 아는데요. 스위스의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은퇴를 하셨는데도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영향력 4위 정도의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주관적인 만족감이죠. 아, 나 행복해. 기분 좋아. 기뻐. 이러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큰 업적을 남긴 거는 이런 주관적인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수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킨 거. 주관적인 행복을 객관화시킨 그런 업적인데 이분은 쭉 통계적으로 어떤 요소가 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통계적으로 쭉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분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그 평생 연구 결과에 의하면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즉 지방 분권화된 나라일수록 또 국민들이,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빈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행복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 3월 20일이면 유엔에서 행복지수를 발표하죠.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하죠. 우리나라는 어디쯤 될까요? 한 170여 개의 국가 중에? 예? 아주 하위권은 아니고요. 56위입니다. 56위. 작년에 58위. 뭐 거기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발전 정도나 규모 또 경제력 뭐 이런 데 비해 보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말을 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나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2만 불에서 3만 불을 넘으려고 엄청나게 턱걸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뭐 2만 불 넘으면 딴 나라가 5년, 7년, 뭐 10년 이렇게 넘으면 우리는 한 3년쯤에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년째 3만 불의 벽을 못 깨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몇 년간 못 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솔깃하죠. 어떤 나라가 번영하는 나라일까? 이거를 그 아까 말하는 그 분 스위스의 학자, 내 성함을 말씀 안 드렸죠? 네. 브루노 프라이라는 분입니다. 브루노 프라이 집안입니다. 뒤에 조금 다시 나올 겁니다. 이분의 형하고 제가 친합니다. 이분의 형, 아까 말하는 브루노 프라이는 41년생. 제가 지금 말하는 그분의 형은 바젤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역시 경제학자입니다. 이 집안 전체가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르네 프라이 교수입니다. 제가 KBS에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 만나서 물은 질문이 이겁니다.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이분이 또 대가답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위스에는 약 2,300개의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 지방정부들이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한다.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 즉 적은 세금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나라가 못 살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지방 분권, 지역의 경제 문제, 또 지역의 교육 문제,
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심지어는 지역의 치안 이런 것까지도 다 지방에서 결정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잘 살더라, 경제적으로 번영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미국, 캐나다, 벨기에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도 보면 다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가면 중앙에서 거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게의 중심, 권력의 중심을 아래로 옮겨야 된다. 이게 제 오늘 강의의 서두이고 결론도 아마 오뚜기로 내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나라가 기저의 나라다 했죠. 경제적으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 또 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전환했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실현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기적 아니에요? 그렇던 나라가 언제부턴가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가 등장합니다. 세월호 사태 때 등장하더니 지난해 촛불 시위에서 전면화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뭐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국가가 작동을 안 한다. 국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국가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젊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 사재를 틀어서 세금을 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세금 내려고 줄을 서가 있어요.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의 달이죠. 그때 저도 세금 내려고 세무서에 가면 줄을 서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번호표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기다려야죠. 그런데 세금 내는 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국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치고 또 자유를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막상 국민이 위기에 처하니까 국가는 없더라 하는 겁니다. 국가는 없더라. 그런 걸 우리가 세월호 사태 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겪었죠. 또 메르스 사태 때. 또 다음에 우리가 원인도 없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속수무책이더라. 그건 뭡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취임하면 항상 그동안에 했던 게 뭡니까? 교육혁명 하겠다. 그래서 사교육 없애겠다. 뭐 이런 약속했는데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값 잡겠다 하는데 집값은 자꾸 뛰고 또 어떤 데는 집값이 또 너무 떨어져 가지고 또 문제고 하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려고 하면 권한도 없으니 왜 나서냐? 가만히 있으라. 그 지방의 손발을 묶어서 지방정부는 나서지가 못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의 부패. 음식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부가 부패하면 버려야죠. 버려야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라가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대체로 나라가 망할 때는 부패가 있는 겁니다.
부패의 원인은 뭘까요? 그것도 권력의 집중입니다. 권력이 온 국민에게 분산되어 있으면 부패가 싹 트겠어요, 안 트겠어요? 온 국민한테 내민을 매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국의 액턴경은 100년 전에 이미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부패를 없애려면 절대 권력을 없애면 됩니다. 권력을 분산시키면 됩니다.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야당일 때 열심히 외친 분이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김영삼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일 때 이 연설하실 때 이 말씀을 참 자주 썼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민정부 이후에 대통령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뒤끝이 안 좋았죠.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해서 초라하게 퇴장을 했습니다. 초라하게를 넘어서 지금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불행하게 끝을 냈죠. 이번 대통령은 안 그럴까요? 네, 저는 안 그러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권력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아래로 옮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 권력이 요물입니다. 한번 잡으면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본인이 내놓고 싶어도 주변에서 못 내놓게 합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내놓게 할 것이냐 조금 후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행한 국가다. 이게 국민이 나서서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길거리로 나가고 외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해보자 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확실히 행복하죠. 설사 우리 결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벽을 향해서 외치면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죠.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무게의 중심이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는 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다.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심각합니다. 이거 곧바로 경제 문제로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갈등이 심각한 나라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터키는 갈등이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논리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종교 분쟁이 있습니다. 종교 문제. 또 민족 문제. 이런 거는 논리 이전에 감정에 벌써 이게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 다종교 국가이지만 기적적으로 종교 간의 분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이 좁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넓은 겁니다. 밥 먹다가 기도합시다. 이런 나 불교도인데 그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아, 그래 잠깐만 참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 또 민족이 다릅니까? 언어가 다릅니까? 다 같잖아요. 심각한 갈등 요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거는 또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원에 가면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비용,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환산을 해봤더니 1년에 82조 내지 246조에 달한다. 원래 대한민국 예산이 400조 좀 넘었죠. 크게 보면 절반 가까이가 이 갈등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또 갈등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정도로만 우리가 낮출 수 있어도 7% 내지 21%의 잠재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 이 갈등은 어디서 왔을까요? 주범이 누굴까요? 예,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의 본래 기능은 뭡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라고 우리가 월급도 주고 뽑아가지고 월급도 주고 이러죠. 그런데 이 뽑힌 국민의 대표가 또 뽑힌 정치인들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조그만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키웁니다. 갈등이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에 있습니다. 선거에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차지하는 거죠. 선거에 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 패자 전몰. 더 쉽게 얘기하면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권력의 집중이죠. 승자에게 모든 권력이 가는 권력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는 순간 패자가 승자한테 축하한다는 전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부정선거 무슨 포퓰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발목을 꽉 잡고 국무총리 임명하려 그러면 막 온갖 그거 해가지고 임명 못하게 이렇게 흔들어 놓죠. 또 지금 아직까지 장관도 임명 다 못했죠. 5년 전으로 가봅시다. 그때 그렇게 지금 여당 답답하죠. 근데 5년 전에는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 아예 안 나갔잖아요. 길거리에 있었잖아요. 즉 승자는 패자를 짓밟습니다. 다시 못 일어서도록. 패자는 승자가 일을 잘 못하도록 망하도록 발목을 꽉 잡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음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걸 거기에 걸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런 정치를 대결 정치라고 합니다. 대결 정치. 사활을 건 대결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력 집중으로 인한 패단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국가가 움직이지 않고 부패하고 국민들이 불행하고 갈등이 심각한 이런 나라. 이건 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가 다 끝난 그 다음 날 신문 기사, 난 놀랐어요. 똑같아요. 표제가. 이제는 협치다. 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좀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여전히 대결 정치가 반복되고 있더라. 그래서 해결 기미가 있느냐? 저는 진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말고 앞으로. 예. 그래서 이런 예, 감사합니다. 이런 이 국가적인 일종의 재앙이죠. 일종의 재앙.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뷰캐닌이라는 사람이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보다 더 근본적인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헌법의 실패에 있다. 헌법이 정치 주체에게, 경제 주체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경제가 추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가 제대로 안 굴러간다. 이렇게 본 거죠.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무엇이 결정하느냐.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빈곤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굶주림에 또 굉장히 태어나면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위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최근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분이 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신국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듯이 오늘날 현대판 국부론이다. 어떤 나라가 잘 사는가, 어떤 나라가 못 사는가, 이거를 쭉 분석한 책입니다.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이 600페이지 되는 책을 딱 들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싶지요? 근데 이 책을 저도 아이고야 하고 잡았는데 책을 놓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었는데 즉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 미국과 멕시코, 대한민국과 북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써주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 만한데 거기서 정치제도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 말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고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서평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 말이 맞다. 근데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도 이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 한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 책을 딱 읽어보고 정치제도의 착취성과 포용성이 국가의 빈곤과 번영을 50% 정도 결정한다. 다는 인정 안 했어요. 그러나 50%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치제도가 뭐냐? 정치제도의 근본, 기본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뷰캐넌이 한 얘기나 에스모글루, 로빈슨이 한 말이나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내가 책을 탁 덮으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무슨 아쉬움이냐? 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 지방 분권을 공부를 안 했구나. 그걸 했더라면 더 완벽한 분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예, 이 그림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교재 수업 시간에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스크랩해 놓은 겁니다. 5월 10일자, 원래 5월 10일자 한국일보 만평입니다. 가슴에 탁 와닿죠. 전 대선 과정에 후보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입장을 취했고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후보자들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운전 잘한다. 대한민국 호를 내가 잘 운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장난 차, 운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차부터 고칩시다. 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선거 끝난 다음 날 이 만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운전대 잡았어요. 제일 운전 잘한다고 이제 국민이 선택해 주세요. 운전대 잡았는데 핸들을 돌렸는데 바퀴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야, 전봇대 또 막혀 이거. 찌그러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차를 고쳐야죠. 운전석에서 아무리 끙끙대 봐도 차가 못 갑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지금 그 헌법 개정 때문에 자문활동을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또 정당 사이에 아주 허물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귀절이 나와요. 두려움은 벽을 만든다. 즉 상대방을 못 믿고
우리의 권력을 허물어뜨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절벽을 쌓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내려가니까 희망은 다리를 만든다. 두려움은 벽을 쌓고 희망은 다리를 만든다. 이제 희망의 다리를 우리가 놓기 위해서 어딘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희망을 찾아야 돼요. 그 희망을 보니까 그 희망은 바로 아래에서 나오더라. 즉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가 나서니까 중앙정부가 해결하려고 해도 못하던 일들이 해결이 되더라. 그런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생활 주변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이죠. 화장실 이거요. 중앙정부가 고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화장실 대청소해 본 경험 있죠. 물청소 싹 하고 또 횟가루 뿌리고 또 전국 국가적으로 전개한 것도 있어요. 한국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청소해 놓고 물 청소하고 횟가루 뿌리 놔도 한 보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더러웠는지 이 한국의 소개책자, 외국의 한국 소개책자에 제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화장실이 대단히 불결하니 아침에 나가기 전에 호텔에서 용변을 보고 나갈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끄럽죠? 그러던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랑거리가 됐죠? 요즘 화장실 가면 허무해요. 누가 했습니까? 지방이 했죠? 지방. 그러니까 이 수원에서 시작됐는데 한 지방에서 그냥 화장실을 개선해 가지고 환경을 바꾸니까 삽시간에 어떻게 전국적으로 퍼졌죠?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다른 나라에서 와고 뺏겨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뺏겨간 나라가 어딜까요? 예, 중국입니다. 물론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스페인 이런 데 뺏겨갔습니다. 그런데 근데 참 외국 여행 많이 해보시면 화장실 가는 게 고충이죠. 그냥 못 가죠. 돈 내야죠. 돈 내고 들어가도 화장실 지저분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용 화장실 다 설치되어 있죠. 웬만한 데는 또 없는 데는 그냥 개인 건물인데 공용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죠.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일보에서 우리나라 화장실을 다 돌아보더니 뭐라고 썼느냐. 북경올림픽 직전입니다.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기가 흐른다. 이렇게 쓰고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가지고 뺏겨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장실을 바꿨습니다. 이건 일대 사건입니다. 즉, 한 지방이 바뀌어서 다른 지방을 바꾸고 또 국가 전체를 바꾸고 또 나아가서 외국까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 거의 다 만났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보공개 조례. 이것도 우리 이웃 수원이죠. 수원에서 시작했죠. 수원이 이 청주에서 시작했네요. 청주. 그러니까 이건 지방자치가 되자마자 청주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드니까 그때 당시 내무부, 지금의 이제 행자부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이래가지고 그거 조례 재의결해라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재의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청주시장에다가 이거 법원에 소송 제기해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치라는 것은 안 시킨 것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자 1년 만에 전국 180개 단체가 정보공개 조례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 안양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위에 정보공개라는 난이 있죠. 어느 관공서나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뭐 사생활 보호라든가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지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방을 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정부도 5년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관한 법률을 만들었죠.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바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공개 조례의 모델이 된 건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몇십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국가 차원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면 확 바꿔버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부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참여정부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간사를 내가 맡고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 퍼뜨리자. 이래서 지방의 신화창조라는 이름으로 화장실 개선, 그다음 부산영화제, 울산 태화강 정비 뭐 등등 사례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내자 했는데 한 번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계속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 이것도요. 중앙정부가 나서기 전에 강남구에서 먼저 전자정부를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방정부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전자정부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지난 정부의 정부 3.0으로 발전한 겁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지방은 손발이 묶여 있고 중앙정부는 모든 일을 하려고 보니까 과부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안 움직인다 했죠.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놓아도 이런 중앙정부가 나서서 안 되던 일을 지방정부가 해서 중앙정부까지 바꾸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축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주면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오겠냐 하는 겁니다. 예, 다음 그래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해마다 국민 2,000명에게 물어봅니다. 국민 2,000명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강의하고 결부시킨 것은 어떤 기관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 또 어떤 기관이 청렴하냐 깨끗하냐 뭐 이런 데 대한 것인데 두 가지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국민 2,000명에게 물어서 이 도표를 작성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의 기관 중에 공공기관 중에 제일 신뢰도가 낮은데 국민이 못 믿는 데가 어디죠? 역시 그렇습니다. 국회입니다. 국회에 대해서 아주 믿는다는 거의 없습니다. 1.1%. 조금이라도 믿느냐? 11.5%. 그래서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비중이 12.6%입니다. 그러면 87%는 뭡니까? 조금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조금도 안 믿는다. 또 우리가 지방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통령 나와라, 장관 나와라, 뭐 이렇게 하고 중앙정부에 막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주 믿는다는 2.2%,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22.4%, 합치면 24.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거꾸로 뒤집으면 국민의 75%는 중앙정부의 부처를 조금도 안 믿는다 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지방정부, 뭐 우리가 지방의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믿냐 이렇게 봤더니 41.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이렇게. 국회보다는 한 2배, 3배 가까이 되고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한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는요, 놀랍게도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70년대에 미국에서 국민들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돈은 펑펑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방정부는 그래도 주민 가까이 있고 또 한 달이 건너면 또 두 달이 건너면 다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청렴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요. 올해는 중앙정부도 엄청 신뢰도가 떨어졌고 국회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국회가 한 16점 몇 프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12점 몇 프로 나옵니다. 지방정부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희망은 지방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맡길 때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는 사람한테 맡기죠. 아무도 못 믿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해야죠. 내가 직접 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있습니까? 제일 못 믿는 국회에 맡겨놓고 있다. 전 국회의원들한테도 특강을 하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정부에 맡겨놓고. 지방은 어떻게?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도 지금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직접 나서야 된다. 직접 나서려니까 헌법이 국민의 손발도 묶어놨더라. 어떻게 묶어놨는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지방분권인가? 왜 지방분권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국가가 기능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월호 사건하고 아주 대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있었던 허드슨강의 기적입니다. 비행기가 불시착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영화도 들어왔죠. 그 불시착했는데 승무원까지 포함한 155명 전원을 구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고 이 얘기를 중앙일보에 했더니 지난번 중앙일보 리셋 코리아에서 이거를 허드슨강 사건하고 세월호를 대비해서 시간대별로 쭉 비교를 한 표가 나왔죠. 세월호 사건은요, 국가 체제가 빚어낸 인재입니다. 제가 사건이 나자마자 칼럼을 썼습니다. 현장은 손발이 묶여 있고, 그러니까 해경이 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인명구조가 아닙니다. 뭐예요?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지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구조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은 다 흘러가 버리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단 한 명의 인명도 희생되지 않도록 전원 구조하라 했는데 그때는 이미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끝난 거죠. 그런데 허드슨강은 보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보고하지도 않았고. 보고하고 지시받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장의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일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외교, 국방, 통상, 금융 이런 큰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집중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짐을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된다. 결정권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잘 살기 위해서. 이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적나라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지방이 분권되어 있다.
이게 그 2009년에 유럽 연합의 지역위원회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이 X축은 밑에 X축은 지방분권 지수입니다. 이 Y축은 소득 수준입니다. 자료가 아마 2004년, 5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한 2배 정도 지금 올라간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어떻습니까? 소득 수준이 높다. 사람들이 CH 이래 놓으니까 CH가 어디예요? 어떤 사람이 중국이 왜 저렇게 높아요? 이럽니다. 중국은 뭡니까? CN이죠. 약자로 쓸 때 CN이고 CH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왜 CH냐? 전혀 감이 안 오죠? 근데 스위스는 국어가 몇 개입니까? 공식 국어가 4 언어죠. 그러면 나라 이름을 4가지 지어야 되잖아요. 나라 이름도. 그래서 어느 나라 말로도 각각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외국에다가 나라 이름을 4가지를 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한 70%, 75%를 쓰는 독일어를 쓰니까 한 인구 20% 정도 되는 불어, 또 1% 정도 되는 이탈리아, 이쪽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말도 아닌 라틴어로 쓰자. 이래서 콘페데라치오 헬베티카, 이래서 CH를 따온 겁니다. 예, 어쨌건 지금은 미국하고 스위스도 역전이 됐죠. 스위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은 이 정도죠. 조금 올라갔죠. 그죠?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잘 살더라. 분권이 덜 된 나라일수록 못 살더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살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쪽? 이쪽. 예, 오른쪽 위. 그죠? 분권을 해야 잘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행복 정진, 헬코리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경제 수준만 높으면 행복해질까요? 아까 브루노 프라이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경제 지수가 아주 빈곤할 때는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일정한 일정 이상 소득이 향상되면 그 다음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경제발전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결국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안양의 지역발전을 누가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경기도의 발전 문제. 누가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어디서 결정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죠.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도 쓰레기 어떤 거 버리느냐까지도 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짜가지고 폐기물 처리법. 그죠? 이렇게 정합니다. 그게 한때 효과적이었습니다. 한때 효과적이었습니다. 언제? 70년대. 그 70년대 모델은 철저한 중앙집권입니다. 거의 독재체제에 가까운 중앙집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경제개혁원의 엘리트 관료들이 발전 방안을 짜고 행동 매뉴얼을 만들고, 그래서 지방정부고 일반 국민이고 그냥 끌고 몰아가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딴소리 하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왜? 정답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답이 없으면 또 정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답을 뺏기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찾으려면 마치 금을 찾고 구리를 찾고 이런 탐사를 하려면 탐침을 한번 탁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찔러봐야죠. 근데 국가가 찔렀는데 실험을 했는데 정답을 찾기 위한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나서야 될까요? 지방이 나서야 된다. 지방은 잘못 꼽아도 그 피해는 그 지방에만 미치는 거죠. 또 잘 해가지고 발견하면 다른 지방도 우리도 저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성공 체험이 확산이 되는 거죠. 우리 화장실, 정보공개 조례, 뭐 CCTV 이런 게 퍼져나가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답을 찾는 이 실험실, 이게 지방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실험의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혁신과 창조가 경쟁을 통해서,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나오도록, 그래서 위로 국가를 바꾸도록 이런 식으로 발전 모델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지방 분권적인 구조가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지방의 족쇄를 풀어줘야 3만 불 시대도 뚫는다. 이런 제목은 제가 안 붙였습니다. 지방의 손발을 풀어줘야 경제도 살아난다. 이랬더니 독자들의 시선을 못 가게 두고 편집실에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별로 손을 안 댔어요. 거기서 앞으로 2만 불을 넘어 4만 불, 5만 불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동력이 지금 엔진이 성장 엔진이 꺼진 겁니다. 왜? 중앙정부가 정답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지방에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혁신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걸 확산시켜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여수에서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스위스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세계의 경쟁력 1위, 또 인구 대비 노벨 수상자 제일 많은 나라, 뭐 등등,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 등등 뭐 1위 또는 그 가장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은 나라죠. 그 중에서도 스위스도 잘 사는 지방이 있고 못 사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가본 일부러 찾아갔어요. 하도 잘 산다길래. 그런데 슈크라는 데인데요. 인구는 안양의 한 8분의 1쯤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헌법도 있어요. 인구 한 1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봤더니 10만 5천 개입니다. 기업을 봤더니 3만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평균 소득이 15만 불입니다. 평균 개인당 국민 소득. 근데 아까 10만 5천 개의 일자리 있는데 평균 임금을 계산하니까 일자리당 20만 불이 넘습니다. 이 지방이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느냐? 스위스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지역에 속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겁니다. 가서 축구의 주도가 축구시입니다. 그래서 축구 시장을 만나서 왜 이래 잘 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방에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법인세가 아주 낮습니다. 기업들이 몰려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세금만 낳는다고 몰려오지 않습니다. 다른 여건도 좋아야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자녀 교육이죠. 그래서 외국인 학교를 5개를 유치합니다. 교육 과정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세율이 얼마나 낮으냐. 여기는 국가법인세가, 연방법인세가 있고 지방법인세가 있습니다. 우대 기업, 기업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깐돈에서 세율 제로를 적용합니다. 딴 지방에서는 보통 8.5%, 연방 세율 8.5%, 지방 세율 8.5%를 매기는데 이 지방에서는 우리는 우대 기업에서는 세금 안 매긴다. 근데 기초 지방에서 한 0.1% 정도 매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교육의 질도 좋고 환경의 질도 좋고 이러니까 이 지방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방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에 기업 유치하러 외국에 많이 나가죠? 뭘 약속할 수 있어요? 세금 법인세나 다 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법인세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국세니까. 교육 바꿀 수 있어요? 환경 바꿀 수 있어요? 어느 거 하나 못합니다. 그러면 가서 뭐 때문에 외국 사람 묻습니다. 기업이. 뭐 때문에 그거 가야 됩니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손학규 지사일 때 엄청 뛰어다녔죠. 그래도 아마 그때 통한 거는 위치가 서울 옆에 있고 인구가 많아서 소비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된다. 또는 교통이 좋다.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지우려다 못 지은 건데 안 지운 게 더 잘 됐어요. 이게 지방분권의 소극적인 데가 전남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방이 중앙정부 안 도와주면 발전 못한다. 그래서 자치보다는 균형발전,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통계표를 작성해 갔습니다. 중앙정부 돈을 끌어오려면 자원의 배분이 뭐에 결정됩니까? 정치력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럼 뭐 정치력이 강해야죠. 인구 대비로 했더니 전 국민에 비해서 전라남도 190만입니다. 3.9%의 인구를 가지고 끌어갈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 수로 따져봤더니 253명 중에 10명입니다. 3.9%입니다. 딴 데는 요구를 안 합니까? 딴 지방도 다 요구하는 거죠. 우리 지역 발전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뺏고 빼앗기 경쟁에서 전남이 우세한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살게 된 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균형 발전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 격차가 적은 나라는 대체로 어떤 나라냐? 그래도 지방 분권이 된 나라가 격차가 적다 이겁니다. 왜? 못 사는 지방도 잘 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제일 격차가 심한 데가 어디겠어요? 옛날 소련, 지금 북한. 여기는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배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배분됩니까? 정치력에 따라서 불균등 배분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는 전라남도가 발전하지 않는다. 현상 유지는 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우리 지방을 우리 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나서라. 그래야 지역의 발전. 아까 축구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구 예를 든 겁니다. 이 축구의 예는 이 조선일보에 제가 칼럼을 썼던 내용입니다. 스위스 지방정부 축구의 기적이라는 칼럼이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이 나서야 일자리도 생긴다.
경제도 발전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전라남도에도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필수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보니까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 보니까 재정조정 제도를 통해서 경제력이 강한 지역과 경제력이 약한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해 주더라. 그래서 헌법에다가 재정조정 제도를 넣어서 그 빈부의 격차 이거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해결해야지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도록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 엘빈 토플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엘빈 토플러의 책을 한 권 이상 읽었었죠. 예, 70년대부터 뭐 제3의 물결이라든가 미래의 충격이라든가 등등 많은 저서를 내셨고 또 이분이 저서가 나오면 우리나라에 몇 달 내에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정치인들이 출마하기 전에 제일 함께 사진 찍고 싶어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킨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1년도에 6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바치는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면 PDF 파일이 있어요.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IT, BT 산업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또 노동 문화도 변해야 되고 교육도 획일적인 교육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 쭉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서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2001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IMF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때죠. 처방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기업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먹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IT 산업, 또 이제 BT 산업, 뭐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발전하고 있죠. 이분은 정치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한 말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70년대 발전 모델. 그때는 통했다. 이게. 왜? 근대화 단계. 산업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뒤따라가기니까. 통했는데 오늘날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점점 그런 패턴이 안 통한다. 오늘날 박정희 모델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몇 번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모델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는 지방분권적으로 국가를 과감하게 바꾸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우리가 미국 하면 굉장히 지방분권된 나라로 생각하죠. 연방국가로서 뭐 주정부가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건 거의 다 결정하죠. 그런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요구를 했냐. 그 불황을 넘으라는 책입니다. 미국도 한동안 오랫동안 불황에 허덕였죠. 미국이 이 불황을 극복하려면 또 현재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남으려면 연방정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 경제의 시대를 넘어 지방 경제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하고 토플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는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정치 주체에게, 경제 주체에게 새로운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하는 거죠. 아까 제가 헌법이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했죠. 어떻게 묶어놓고 있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예, 우리 헌법 117조에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아까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동네 골목길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앙정부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는 정답이 없는 사회. 중앙정부도 정답이 없이 그냥 정해놓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의 규정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가 큰일 난 사건이 있죠. 뭡니까? 세월호죠. 세월호 때 선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승객들에게 방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선장이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죠. 지방이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살게 될까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때는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위임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개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난리죠. 벌써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데가 어떻게 해요? 각 지방에서 개법을 정해가지고 개를 키우려면 주인이 몇 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개도 몇 주 이상 훈련을 이런 거를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정해가지고 국가가 나서기 전에 지방에서 다 하는 거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법률에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시키는 일도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다 취소당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마라.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마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것만 해라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해라. 이게 또 다른 신뢰를 아주 심각한 신뢰를 들면요. 미국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총기 사건 미국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탄산음료가 과다하게 먹으면 이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자판기 탄산음료 못 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 그걸 정하려 했더니 왜 법률의 위임도 안 해줬는데 이 업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안 된다. 이거. 이래가지고 서울시에는 변칙적으로 뭐 어떻게 정했냐. 자판기 설치하지 않는 탄산음료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칙적으로 넘어간 그런 것조차 하나 할 수 없고. 또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에 밤에 아파트 놀이터에 동네 청년들이 소주병을 가져와서 마시고 밤새도록 떠들고 갈 때는 소주병 깨가지고 던지고 그래서 다음날 애들 놀이터 가면 발베고 그래서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 못하도록 하려니까 조례를 만들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냐. 야.
그래서 우리 헌법은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우리 애가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훌륭한 애입니까? 그냥 관리하기는 쉽죠. 근데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갈 것인가? 걱정되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래도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시키죠. 그래도 경험이라도 있죠. 이 국가는 지방이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이제는 모릅니다. 그래도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왜 정신능력이 좀 모자라서 자기 살림 못 챙기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한정치산자라 그랬죠. 요즘은 피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해가지고 후견인 동의 없이면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해놨죠. 지방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지금 한 80만 되죠? 90만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안양시가 가진 권한이라는 것은 스위스에 작년에 내가 갔다 왔는데 500명짜리 지방정부를 방문했어요. 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세금 매길 수 있어요. 거기는 국적부여도요, 외국인 국적부여도 밤에 동네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칸톤 정부, 스위스 정부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덩치만 컸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건장한 청년한테 장난감 포크레인, 장난감 삽 줘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능력이 아깝잖아요. 마음껏 일해야 되는데 손발을 딱 묶어놓고. 그래서 오늘날은 세계의 도시와 도시들이 국경을 넘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가는 외국의 도시, 또 손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나라 도시, 어디가 승리할까요?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어의 한 기절을 인용을 해놨는데, 공자가 점잖은 분이죠. 근데 아주 심한 욕을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의 재상이 장문중입니다. 이 장문중을 향해서 당신은 절의자야. 절의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 위는 자리입니다. 자리를 절도한 자다. 훔친 자다. 이게 뭡니까? 벼슬도둑이다. 왜 장문종을 보고 벼슬도둑이라고 했냐? 이 사람은 본인이 무능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능해서 일을 못하면 유능한 사람을 추천해서 일을 하도록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유능한 사람이 찾아오면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벼슬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일을 못하고 지방에 나서서 일을 하려면 일을 못하게 하고, 이게 현대판 벼슬도둑이 아니냐. 공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면 중앙 정치인, 중앙 관료가 벼슬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뚜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결정권을 지방으로, 결정권을 국민에게로 넘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을 지방분권, 주민에게로 넘기는 것을 주민과 국민에게 넘기는 것을 국민분권, 또 주민분권, 뭐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하는데, 쭉 교재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성의 원칙, 뭐 이건 다 알고 있죠. 그죠? 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국민의 손발을 풀어야 된다 하는 건데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입법권입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도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지방 사건을 헌법에 규정하겠다 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게 있습니다. 지방 복지권 그거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건 좀 빼고 나는 그건 헌법에 넣기는 좀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그 중에 이게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었는데 계획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권. 우리 삶을 도시계획. 이거 지금 지방에서 하지만 국토부가 강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집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데 중앙에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종친회에서 경주시, 김해김씨 종친회에서 우리 집에 가구 배치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기서 승인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시계획권, 계획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입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권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면 입법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회로부터 나온다. 국회로부터 나온다. 또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모든 권력은 국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이 상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법권이죠. 왜냐하면 행정이나 사법은 입법 종속적입니다. 법을 적용하고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국회 주권주의로 바꾼 겁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국회 주권주의로 바꾼 규정입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에게 속한다. 그런데 안양의 문제를 저 부산 사람, 대구 사람, 제주도 사람, 전라남도 사람을 포함해서 전체 국민이 결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 나죠. 국회가 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입법권은 나라 전체의 것은 국민에게, 안양의 것은 안양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게 속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와 국회는 뭡니까? 그 대행기관이죠. 그래서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고쳐져야 헌법 1조 2항하고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됐냐? 우리 재헌헌법은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재헌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돼요. 이거를 속한다 이렇게 돼요. 이 글자 한자 차이지만 얼마나 큰 차이냐? 얼마 전에 직접민주주의, 국민 입법권, 국민 발언권 이거를 제가 주장을 합니까?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데 감히 어떻게 국민이 법을 정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속한다 행한다 차이가 그겁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헌헌법 때 오히려 이때 이거 바꾼 게 언제냐. 5.16 이후에 5차 헌법 개정 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를 제기 안 했죠. 그래서 이 규정 하나로 국민의 주권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국민을 무장해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국회가 정한 법률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이 거부할 수 있어야죠. 그게 국민 투표권입니다. 또 해야 될, 만들어야 될 법률을 안 만들면 국민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국민 발언권. 이런 겁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 입법권입니다. 아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치면 된다 하는데 그거는 빨간색을 적색으로, 파란색을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과 같다. 아무런 뜻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헌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바꿀 게 아니라 아예 지방에서 왜 법률을 국회만 정해야 되죠? 왜 세금을 국회가 세법을 통해서만 정해야죠? 지방에서 정하면 왜 안 되죠? 우리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래 의미는 대표 없는 과시 없다는 거죠. 대표 없는 과시 없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뒤집으면 우리 안양의 대표는 누굽니까? 국회입니까? 지방의회입니까? 안양의회입니까? 예, 국회가 안양의 대표는 아니죠. 전체 국민의 대표죠. 그러면 지방의 세금은 누가 정해야 될까요? 안양 시민이 직접 정하거나 아니면 그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정하면 된다. 지방의회가 잘못 정하면 주민이 고쳐야 됩니다.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방 스스로 결정해. 그게 대표 없는 과시 없다. 그 적다 하면서 법률을 국회만 정한다? 왜 국회만 정해야죠? 주민의 삶을 누가 결정해야죠? 우리 스스로 결정하거나 우리의 대표기관이 결정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서 효력을 갖는 그 지방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야 아까 말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규정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청량음료, 탄산음료를 자판기를 설치 못하는 이런 세세한 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례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강화하는 것. 이게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적다시 말해서 지방의 행위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외국엔 다 그렇게 합니다. 아까 인구 500명짜리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선거에서 정당 공천권. 이게 거의 국민들의 한 70% 내지 80% 반대하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다 약속했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지방의 선거 우리가 법률로 정한다. 선거법을 지방선거법 지방에 정하면 안 됩니까? 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스위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주민들 스스로 정하면 지방에서 보니까 비례대표로 하니까 뭐 더 잘 되더라. 아니면 다수대표로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게 판명이 나면 중앙정부의 선거 방식도 지금 바꿀 수 있잖아요. 아래에서 혁신을 해서 중앙정부를 바꿔내는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죠. 예, 그런 제안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까지 강의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조금 토론을 남은 시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원제 도입. 그 다음 그 앞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이제 이 민간 차원에서 많이 그 시민단체들이 저도 이제 지방법권 개헌 행동에서 이런 안들을 제안하고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대통령 후보 5명하고 다 이런 국민 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제가 대표로, 제가 이제 공동대표죠. 이 단체는 12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부터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 시도 의장단 협의회, 또 지역 언론 협의회,
그다음에 뭐 몇 개 시민단체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제 견본으로 제시한 게 지금 대통령 문재인 후보 시절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뭘 협약을 했냐? 지방의회에서 법률을 정하게 한다. 등등. 뭐 재정을 보강한다.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한다. 등등 약속을 하고 국민 발언권, 국민 소환권,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언권 이것을 헌법에 명시한다.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실현한다. 이런 걸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가 우리가 보냈더니 문재인 후보는 직접 만나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 우리가 서명한 사람 후보자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러더니 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다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후보자의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정당의 약속이죠? 될까요? 예,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잘 될까요? 요즘 삐그덕거리고 있죠? 아까 국회에 대한 지금 개헌을 누가 주도하고 있죠? 국회가 주도하고 있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내년 지방 때 꼭 개헌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한 적이 있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안 지켜질 가능성 있다. 더구나 아까 앞에 국회에 대한 신뢰도 뭐죠? 가장 못 믿을기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3만 불, 4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는 또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중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런 토론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정치 변화는 정치인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역시 토플러 얘기입니다. 정치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된다. 교육하면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오늘 많은 것을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전혀 딴 측면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파해야죠. 전파. 다방에서 차 마시면서 친구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터뜨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남주다가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뭐를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우리가 나설 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나섰을 때 정치는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만나면 요즘 개헌 왜 안 하죠?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발언하신 거 보니까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던데 왜 그러시죠?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겁내는 게 유일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동을 우리 민초들이 시작하자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뚜기 같은 나라,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라죠? 절망의 나라에서 그런 희망의 나라로 뭐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 예,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질문이나 코멘트를 한 분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교육이 전국에서 안양시가 22번째로 지금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방에서 분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면은 그거 해주겠나요? 물론 헌법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분권이 내일이라도 당강됐으면은 지방도 살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도 편하고 또 지방은 손발이 묶인 게 풀리고 서로 공생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이나 중앙정부의 태도가 어떤지 분권 해줄 건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 질문 들으니까 역시 안양의 수준이 높다. 이게 볼테르가요. 그 사람의 품격은 정답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질문을 세계 역사는요. 이 질문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세계적인 스카겐 토플러의 얘기를 빌어서 하겠습니다. 미래의 정치 질서는 분권입니다. 그러나 분권을 실현하는 것은 슈퍼 스트러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투쟁이다. 기존 질서, 중앙집권적인 질서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지방 분권을 반대합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려는 사람과 일대 격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중앙정부 그냥 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민초들이 새로운 정치 질서, 이제 이게 나라냐?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할 때, 그래서 그것이 표로 연결될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발언, 유지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겠다는 위협을 넘길 때만이 개헌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국민 여론을 형성해서 거기서 개헌 동력을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도 개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개헌 동력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그리고 사람이 뭘 알면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걸 알았는데 이웃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옆에 엿듣다가 신고하고 이런데 요즘 그건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언론의 자유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전파를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번 촛불 시위 때 제가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심전심으로 이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전달입니다. 그렇듯이 이번 개헌도 이제 이게 왜 물이 끓다 보면 나중에 이제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심도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3만 불, 4만 불 시대를 못 간다.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불행한 거를 계속해야 될 거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려면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지방 문제는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각 무장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낼 때 그때 개헌은 될 것이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방분권 운동을 저도 평생 했습니다만은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런. 근데 요즘은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인도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는 총론은 다 동의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성문화하는 이 작업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면 저는 헌법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